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말 3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지원금을 뇌물로 준 거라고 대법원이 결론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과 다른 혐의들을 따로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데 함께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벌이면서 오늘 국회 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이 담긴 계획서조차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과 언론, 대학 집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진영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국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넘게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연구 개발과 일자리에 나라 돈을 집중적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국내 한 대형 금융사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수천 명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직원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10분 넘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창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밤 시간대 서울 종로입니다. 그런데 제 뒤론 불을 끄고 간판을 내린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4층 건물을 통째로 일본식 선술집으로 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이 지난 2심의 판단과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앞서 2심 재판부가 부탁할 게 없는데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석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 씨 뒤엔 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삼성의 승계 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도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함께 선고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승계 작업이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대가로 바라고 뇌물을 준 게 아니었다는 삼성의 주장, 기존까지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그게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깨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명확히 밝힌 셈이 됐네요. 예, 그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부분인데요. 예.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한 이 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그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예. 근데 오늘 대법원은 이게 명확히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고 둘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걸 알고 이 정도가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 3마리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 말이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걸 결론을 바꿨습니다. 예, 그게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삼성이 소유주로 돼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말을 타고 이용한 건 최 씨 측이라서 말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뇌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이 말 3마리 값이 34억 원입니다. 예. 이게 모두 뇌물로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 이게 전부 86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예,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 기존에 인정됐던 뇌물 금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 인정된 말 3마리의 가격이 34억 원, 그리고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 원, 이걸 다 더하면 약 8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게 앞으로 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존까지는 36억 원만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횡령액이 이렇게 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대법원이 인정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죠.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에도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한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대로면 합병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합병 전부터 소송이 이어진 터라 관련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불합리한 합병 비율로 주식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낸 주주 소송부터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석할 의미가 없는 3명의 피고인이 모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법정에 나온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석은 분주해졌습니다. 방청객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히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의사 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고 삼성이 제공한 말을 뇌물로 인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죄 판결! 무죄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이 사람들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열한 기업, 미국의 거액의 투자를 했던 기업만 제3자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이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전체 차로를 막고 강남역까지 왕복 4km를 행진하면서 무죄를 외쳤습니다. 행진을 더 하게 해달라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 앞에까지 갈 테니까 길 여세요 빨리. 주최 측은 오늘 대법원 앞에 2,500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한 번 법치가 사망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일정이 담긴 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인사청문 계획서는 왜 채택이 안 됐습니까? 결국 증인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못 받는다고 했고 한국당은 의혹의 핵심인 만큼 가족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 채택건은 물론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예정된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미뤄질 가능성인가요? 그러다가 아예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무산보다는요.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 화요일에 증인들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9월 2, 3일도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었는데 더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뭐 또 다른 반론을 내는 건 아닐까요? 일단 방금 연결 전에요. 제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된 일정이 다음 달 2일, 3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여당과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증인 채택을 못한 상태에서 9월 2, 3일에 그냥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형식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하면서 오늘 표결로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자체를 오늘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한국당 소속이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후에 전체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부분은 표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 구성을 보면요. 18명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9명,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명 이렇게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수적에서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민주당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증인 부분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러면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청문회 일정하고 증인 채택을 꼭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은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먼저 의결을 하고 다음에 증인 채택 부분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증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산회 직전까지 따로따로 의결하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역시 종합을 해보면 지금 9월 2,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밤에라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만약에 정회, 그러니까 회의를 잠깐 쉬고 논의를 하라 이러면서 회의를 중단을 했다면 오늘 밤이라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회,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아니면 당일에 회의를 2번 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9월 2, 3일 청문회는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미뤄질 것이 거의 틀림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큰 변수가 있어서 2, 3일에 예정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증인이 나올 수 없고 5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만큼 내일 합의가 돼서 고지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뒤로 밀어서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증인이 합의가 되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증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 일정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방금 만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하고 위원장이 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 중심으로 회의를 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열든지 이런 방법을 따로 모색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죠. 지금 그래서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여야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요. 밤에 전체 회의를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당으로 돌아가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일쯤에 아마 법사위 간사들의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두고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국당은 가족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 논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 이 역시 민주당은 2, 3일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난사한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침묵을 이어오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TBS 라디오 방송이죠.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대학 집회 참여자 등 전방위로 비판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잘 나가는 조 후보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신상 털기에 나선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서울대 총학생회 집회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대립구도가 명확한 정치적 논쟁으로 바꾸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위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단순한 질투와 시기로 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정치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관 임명에 찬성했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대부분 반대에 나섰습니다. 조국 이슈를 놓고 양쪽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54.5%, 찬성이 39.2%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답변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8명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9명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비교하면 무응답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여서 수치 자체를 비교하긴 힘들지만 조 후보자를 놓고 한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검색어 대결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선 서로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경쟁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아침부터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장 컴퓨터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 학원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급히 시장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복도부터 출입 통제선이 보입니다. 이틀 전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부산시청에 온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실과 비서실 PC들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USB에 담아갔습니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지도교수였습니다. 두 차례 유급한 조 씨에게 노 원장은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노 원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시장실에서 오거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에 대해 오 시장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에도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해 원장 임명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했고 노 원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부산의료원장 임명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명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소가.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참 조국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겼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이되나? 여당에선 사모펀드의 취득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모펀드를 이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예,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신 불법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의혹된 거나 불법된 건 없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정작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은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을 듣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어제 가수 승리에 이어 오늘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과 환치기, 또 성매매 알선까지 주요 혐의만 3개나 됩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양현석 전 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2달여 만에
다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이고 이번엔 상습 도박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자금 환치기 혐의로 입건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승리를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틀에 걸쳐 이들을 소환한 건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광역수사대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상대로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아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가수 승리는 어제 경찰에 나와서 환치기가 아니라 내 신용으로 달러를 빌렸고 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럴 경우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어제 가수 승리는 도박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 측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카지노에선 손님이 원하면 은행 잔고를 확인한 뒤 신용도만큼 돈을 빌려줍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외환 송금 수수료를 내고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승리 측이 환치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방식은 카지노와의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카지노 측에서 확인받기 어렵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가 증명을 요청하면 거래 내역을 뽑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빌린 돈을 국내에 돌아와 송금했다면 은행 기록도 다 남습니다. 승리 측 변호인은 근거를 요청하는 취재진의 연락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다시 소환해 환치기 여부를 더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에 담아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3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집에 허술하게 보관했던 점도 범상치가 않은데요. 집 주인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친형이라서 더 눈길을 끕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집 장롱에 보관 중이던 현금 다발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입니다. 이 집에 있던 현금은 3억 원, 5만 원권 다발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72살 조모 씨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친형입니다. 피해자 측은 없어진 돈이 최근 집수리를 한 인테리어 업체에 줄 공사 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수리 비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공사 비용을 현금으로 치르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현금을 은행이나 금고가 아닌 장롱에 보관해온 이유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단순 절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들어가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인구 위주로 보고 있고. 경찰은 현직 지방경찰청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여행을 갈 때 인천공항에서 주차를 맡겼다가 멀쩡한 차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는 게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 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차량 앞부분에 무언가를 칠합니다. 보닛을 열고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한 주차 대행업체 직원이 차를 수리하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 주인은 지난달 필리핀 여행을 간 연모 씨. 인천공항에서 주차를 맡기고 떠났고 돌아온 뒤 뒤늦게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쇠를 보충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다 새더라고요, 쇠액이. 차 밑으로요? 네, 차 밑으로 완전 칼칼칼칼 새.
곧장 주차 대행 업체에 연락했는데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살짝 긁혀서 그냥 칠을 했다. 제가 기분이 나쁠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수리비 견적은 197만 원. 업체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공터입니다. 사설 주차 대행 업체가 주차장으로 쓰는 곳인데요. 이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 여름 주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청정 경력 같은 소식이죠. 이거는 무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보험 처리가 안 됐고요. 아마 과속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한 대행업체가 몰고 가는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속도를 내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 60인 거예요, 제한이? 따라가기가 힘들구나. 인천공항 주차 대행업체는 약 70곳. 하지만 2곳 빼곤 정식 계약이 안 된 채 불법 영업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인천공항이 단속한 건수가 올해만 10,000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8만 원, 정식 입건돼도 형사처벌은 최대 벌금 20만 원이다 보니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경기 시흥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만 골라서 부수었습니다. 파손된 차량이 66대입니다.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JTBC가 입수한 영상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회색 민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옵니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꺾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도 같은 방식으로 부숩니다. 이 남성은 30대 고모 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4개 단지를 돌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고 씨는 이곳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승용차를 부수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만 승용차 60여 대에 이릅니다. 이 같은 고 씨의 범행은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어제 자정부터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차 밑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무슨 소리냐 해서 막 이제 차 쪽으로 갔는데 뛰어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당황했죠. 고 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특정 차량을 노린 것도 아니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고 씨는 아직 범행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이 만났습니다.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를 좁혀보자는 취지였는데 역시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을 향해서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한국을 찾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난 지 9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데 일본 측은 미국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협의를 마친 뒤에도 두 나라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른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1시간 10분을 만났다고 했는데 일본 측은 3시간 정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입장에 여전히 간극이 크다면서도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는 공감한 만큼 다음 달에도 또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는 한국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한미일 연대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혹시 북중러의 편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에 나선 것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어제 열린 자민당 외교 국방분과 회의입니다. 야마모토 도모히로 국방분과장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개 비판합니다. 基本的価値観を共有できない北朝鮮や中国、ロシアを利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西側諸国にとどまるという意思があるのであれば、この90日間の猶予の間に再考を強く促したいと。 한국을 북중러 연대에 슬쩍 끼워 넣으면서 편가르기를 시도한 겁니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의원은 한미일 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보 협력을 느슨하게 한 건 이 방위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두 번째 안보 협력국이었던 한국을 네 번째로 밀었습니다. 인도보다도 뒤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야당은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을 아베 행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고노 외상의 고압적 대응이 관계를 망쳤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에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일본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불화수소 수출 한 건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간 또 다른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2건만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수출 규제 이후에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전달보다 83.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표시를 자제해달라. 이런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미국에선 또다시 실망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실망의 대상에 일본도 포함시킨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수장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일본에 함께 실망했다는 고위 당국자의 공개 언급은 처음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서도 한일 양측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I think the position on the whitelist would be to have the two sides sit down for meaningful dialogue and come to some agreement on that.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히는 대목들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고위급 특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지소미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대안은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There are other mechanisms in place to allow us to deal with alliance crisis or contingency. 정부가 제시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미국이 여러 경로로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며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방사능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선수촌으로 공급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일본은 안전이 확인돼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이번엔 올림픽을 보러 오는 전 세계 팬들에게 후쿠시마산 도시락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여름, 경기장과 미디어 센터가 모인 도쿄 해변에는 일본의 지역 문화를 전 세계 팬들에게 알리는 전시장이 마련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올림픽은 스포츠의大会だけではなし、文化の祭典でもあります. 매일 10,000명 정도의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사람들에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름은 감사의 도시락.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토마토, 오이, 콩으로 만든 음식이 담깁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후쿠시마산 샌드위치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시락 상자에는 후쿠시마산 친환경 나무 그릇을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의 농산물이 엄격한 식품 기준을 통과해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받았다며 안전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8년 전 원전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됐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도쿄와 한참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는 올림픽과 관계가 없다고 했던 일본. 그러나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로는 후쿠시마에서 경기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번엔 관광객들을 위한 후쿠시마산 도시락까지 내세웠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도시락으로 후쿠시마를 향한 세계의 잘못된 시선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513조 5천억 원,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나라 돈을 올해보다 9.3% 가까이 더 쓰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년에 들어올 돈, 즉 수입은 1%가량 늘어난 482조 원으로 봤습니다. 결국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건데 이렇게 나라 살림을 짠 것은 10년 만입니다. 나라 빚도 최대 60조 원은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초수포 예산 어디에 쓰이는지 먼저 이희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대표적인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올해보다 17.2% 증가한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2조 1천억 원을 쓰는 것을 비롯해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립니다. 민간 연구소들이 내놓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선까지 떨어지면서입니다. 우선 사회 간접 자본 SOC엔 올해보다 13% 증가한 2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두 자릿수로 늘린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25조 9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병사들 봉급도 올라 병장 기준으로 한 달 40만 6천 원에서 54만 1천 원으로 30% 넘게 인상됩니다.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중한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세금으로 들어올 돈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란 만큼 빚을 더 내야 해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선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50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 가운데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저출산 대책입니다.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녁반에 전담 교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2만 2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데요. 우선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합니다. 12달 동안 한 달에 2번씩, 한 명당 연간 48만 원 한도입니다. 출산율도 끌어올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늘려서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간도 늘어납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는데요.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여권 신청하려면 관공서로 직접 가야 해서 번거로웠죠. 내년부터는 재발급을 받을 땐 인터넷으로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을 찾을 땐 여전히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도 2번 갈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새로 여권을 신청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전할 때 차가 별로 없는데도 신호가 빨리 바뀌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 차량을 감지해서 대기차가 없으면 바로 다음 신호로 넘겨주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내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운전자도 덜 기다리고 시내 교통 흐름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예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인건비를 해당 기업에 지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건데 지원 기한은 한 기업에 2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주는 겁니다.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20만 명을 지원합니다. 청년이나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경력 보유 여성, 어려운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보자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전석 쪽에다 플라스틱 보호벽을 설치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이 택시에도 보호벽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운전석에 보호벽이 설치돼 있지만 기사는 속수무책입니다. 저거 알았으니까 내릴게. 내리라고! 알았어, 내릴게. 승객은 기사를 차 밖으로 끌고 나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지난 13일 밤 서울 월계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택시를 이제 정산을 하고 화장실에 가라. 그랬더니 이제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멱살을 잡아 당긴 거죠. 저도. 참담하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이제 매를 맞으니까. 박 씨가 운전하는 택시입니다. 차 안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조금만 손을 뻗어도 이렇게 운전자에게 금방 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택시 한 대당 10만 원씩 총 250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규격이 없다 보니 택시 회사가 보호벽의 크기와 형태를 알아서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택시처럼 이곳저곳이 뚫려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보호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더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선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로 파견한 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납원은 곧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거죠. 6년을 끌어온 직접 고용 갈등, 수납원들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수납원들은 기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의 업무 수행 자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측의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납원 368명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3년 외주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로공사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자회사 고용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수납원 6,500명 가운데 1,500여 명은 자회사로 들어가길 거부했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자회사에 고용된다 해도 톨게이트 무인화 정책이 진행되면 고용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5명의 수납원들은 서울 요금소 위에서 61일째 고공 농성 중입니다. 해고자 1,500명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용이 돼서 설날 1시에 같이 내려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에 대해선 9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좋게 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적용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법 때문에 8,000명 가까운 강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특수 과목을 맡는 초빙 교수가 일반 과목도 맡고 수업 시간을 쪼개는 등 여러 꼼수와 편법들 때문입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입니다. 강사와 초빙 교수 지원 자격을 구분해놨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할 땐 강사와 초빙 교수 중 어디에 원서를 넣을지 고를 수 없었습니다. 특수교과에 한정돼서 운영을 해야 돼요. 어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JTBC가 입수한 내부 공문을 보면 사실상 대학의 필요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태로 일하게 될지 지원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대학에선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강사에겐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초빙 교수에겐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선 강사 대신 겸임이나 초빙 교수를 많이 뽑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간 강사 비율이 75%가 넘는 예체능 계열에선 수업 쪼개기로 강사 월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라 강사비를 주는데 원래는 30분씩 하던 1:1 레슨을 이번 학기부턴 20분으로 줄였습니다. 학년별로 따로 하던 오케스트라 수업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저희 강사들은 실수로
또 봤기 때문에 실수를 따지게 되죠.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일자리를 잃은 대학 강사가 7,8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 어젯밤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갑차와 병력 그리고 군함이 진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마다 이 교대식을 해왔지만 이걸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시위대를 압박한 겁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인민해방군이 구호를 외치며 장갑차로 이동합니다. 손에 소총을 든 병력은 트럭에도 오릅니다. 채비를 갖춘 중국군은 어젯밤 11시부터 4곳의 검문소를 통해 홍콩으로 들어갔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일에 주둔해온 인민해방군의 교대식은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국영 CCTV가 보도한 건 처음입니다. 掌握了香港的基本情况和有关法律知识，同时强化了军事训练，提高了作战能力，确保有能力履行好防务职责。 시위대가 31일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홍콩 진입 장면을 고스란히 내보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오늘 10월 1일 건국 70주년에 초대형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로 천안문 광장에서 판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표는 홍콩 사태로 인해 흔들린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닥터 헬기 하면 이국종 교수가 떠오르죠. 하지만 이 교수는 지금껏 소방 헬기를 얻어 타며 환자를 봐왔습니다. 경기도가 모레부터 이 교수가 탈 닥터 헬기를 마련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이 이 교수에게 가는 길이 좀 빨라질까요? 김도훈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주차장에 들어서자 하늘에서 대형 헬기가 나타납니다. 에어 앰뷸런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경기도가 새로 도입한 닥터 헬기입니다. 이국중 교수가 119 대원들과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헬기로 옮깁니다. 과거 이 교수가 얻어 타던 소방 헬기보다 훨씬 큰 기종입니다. 이달 말부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는 경기도 닥터 헬기입니다. 위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훈련이 한창인데요. 학교 운동장과 공공기관 등 총 700여 곳의 비상 이착륙장이 새로 확보됐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드나워는 1시간 안팎. 경기도 내 운동장과 공공기관 등이 비상 착륙장이 되면서 헬기가 착륙할 곳을 못 찾던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겁니다. 기존 소방 헬기에는 없던 각종 의료 장비도 갖추고 있어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립니다. 기존의 닥터헬기와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또 닥터헬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소방 시스템과 별로 연계되지 않고 경기도 소방본부 구조구급대원 6명도 닥터 헬기에서 24시간 출동과 구조 업무를 함께합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영수증이 지난 한 해에만 130억 개가 발급됐습니다. 이 영수증을 만드는데 무려 13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셈입니다. 또 영수증을 만지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하죠. 이참에 전자 영수증을 쓰는 건 어떨까요? 강버들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챙겨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마트의 경우는 65%가 발급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영수증엔 불임 같은 생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스페놀 A도 발려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환경 호르몬보다 훨씬 더 몸 안에 잔류되는 기간이 길게 돼요.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주고받자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영수증 받아도 보관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기억났을 때 찾기가 훨씬 쉽고. 정부와 13개 유통업체는 따로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종이 영수증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5일 만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UN 기후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겁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속도계가 약 27노트, 시속 50km를 가리킵니다. 요트 주변으로 높은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손잡이를 잡고 버팁니다. We are currently doing between 20 and 25 knots. Last night we hit 30 knots and we are about 300 miles away from Nova Scotia and it's very rough and very high waves. 툰베리는 지난 14일 영국 남부에서 출발했습니다. 15일간 대서양 4,800km를 항해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툰베리를 환영했습니다. 툰베리는 다음 달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양광 패널과 수중 터빈이 달린 요트를 택했습니다. All of this is very overwhelming and the ground is still shaking for me. I want to thank everyone so much. 툰베리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지 않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서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툰베리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남과 다르게 사물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툰베리는 과학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탁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페루의 옛 문명 유적지에서 어린이 유해 227구가 발굴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어린이 유해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15세기에 전성기를 누리던 치무 문명에서 이상 기후를 막으려고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걸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사람의 척추, 갈비뼈 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엔 피부와 머리카락도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엔 다른 유해들이 묻혀 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가량 떨어진 치무 문명 유적지에서 현지 시간 28일 227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어린이 유해로는 가장 많습니다. 모두 4살에서 14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유해들은 대부분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하도록 묻혀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신들의 화를 달래는 의식에 바쳐진 제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컸던 치무 문명은 달의 신을 숭배하면서 어린이와 동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a sumando a lo que hemos hecho el año pasado y el 2016, aquí hemos sumado una nueva cantidad de niños sacrificados de la época chimuno. 이 지역에선 지난해 4월에도 어린이 140여 명과 라마 200여 마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3% 올라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춤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자기소개서 같은 입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가 대신 써준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또 2022학년도부터 대학별 적성고사를 없애고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8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조사 결과 서울은 100점 만점에 87.4점을 얻어서 지난해보다 6계단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도쿄가 1위, 싱가포르가 2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에서 한 이용객이 길을 잃고 보안 검색들을 통과해야 하는 제한 구역으로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공항 일부가 4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이 소동으로 항공기 130여 편이 뮌헨 공항을 이용하지 못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가 일본 제품을 넘어서 일본 문화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대형 일본식 주점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기 시흥에선 재팬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거의 멈춰섰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일본식 선술집 골목입니다. 이 골목을 따라서 일본 관련 식당과 술집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밤 시간대라서 사람이 붐빌 법도 한데 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절반 정도 매출 줄었어요. 일본에 이 가게가 똑같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한국 거예요. 일본 가정식 것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본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일본어가 써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취재진이 인근의 다른 일본식 선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손님들이 다가옵니다. 거기 뭐 파나요? 이자카야. 그대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 보셨죠? 이자카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시고 뭐. 네, 좀 많이 죽었죠. 창문마다 일본어로 메뉴가 쓰여 있습니다. 건물도 일본풍으로 꾸며뒀습니다. 주변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서울 종로의 먹자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쪽엔 불을 끄고 간판을 내린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을 통째로 일본식 선술집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당장 이번 일본 불매운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찾는 손님들이 줄면서 폐업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식 주점들은 한국 소주와 맥주가 있다는 광고판을 세워뒀습니다. 우리 아예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 일이나 아사히, 사포로도 히타치로 이렇게 있는데 안 나가요. 거의 오사카, 뭐 기모노, 뭐 일본말 들어간 간판이나 이런 데는 약간씩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1, 2층 상가가 캄캄합니다. 4개 동 전부 사정은 비슷합니다. 편의점과 부동산을 제외하면 실제 임대가 이루어져서 영업 중인 가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공실들을 메꾸기 위해서 일본 현지에서 식당들을 유치해 이곳에 재팬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그러니까 진행이 담보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올해 초 재팬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성을 막아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거리가 현장학습을 나온 학생들과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반면 3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일본풍 거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지난 2007년 개항 당시 모습을 복원한다며 인천 중구청에서 건물 벽에 목재를 덧대어 조성한 개항장 거리입니다. 인력거와 복고양이 조형물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철거를 할 거냐, 저희도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얘기를 했더니 굳이 철거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일본을 좋아하거나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여긴 인천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건데 뭐 여기서 일본 상품을 뭐 판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일본 정부의 외교 마찰로 촉발된 불매운동은 제품뿐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관련 업종에서는 당분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국내 한 대형 금융사 임원이 회사 행사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의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10분 이상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이 회사와 노동청에 갑질을 신고했지만 아직도 두 사람은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이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임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 순서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 등 대형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금융주주입니다. 이 회사가 주말을 낀 1박 2일 워크숍을 연 건 지난 6월 1일. 2년마다 열린 행사로 올해는 회사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3,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토요일 저녁 만찬 자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양모부 사장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직원 A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거의 뭐 참가를 하는 듯하게 제가 마치 워크숍을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화가 나서 욕설은 15분 가까이 이어졌고 급기야 부모까지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너의 애비 애미가 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후 양 부사장은 A씨와 가진 면담에선 욕설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8명과 9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과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과를 좀 해주세요, 제발. 연기야. 조사에 착수한 회사는 양 부사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리고 징계 내용도 사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사장의 공개 사과와 다른 층으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임원한테는 여기서 주고 나서 맞춰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결국 A씨는 양 부사장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어떤 페이퍼만을 가지고 굳이 선동을 할 필요 없다는 등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등의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양 부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 부사장은 취재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경징계는 부사장의 기존 상훈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사내의 징계 내용을 공지하는 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 별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곧바로 회사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바로 그 대표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노동청에 신고서를 내고 해고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냥 저희 시간은 신고하는 거야. 좀 그만둬. 하지마, 하기 싫으면.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 씨는 아침마다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해약하는데도 족바디가 들어가면 미쳤어. 미친 이렇게 좀 무궁무진한 상욕. 대표에게 보고했지만 지점장 조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치를 생각해보겠다. 근데 너한테 좋은 조치인지 회사한테 좋은 조치인지 그거는 회사적인 이익 부분 따져봐서. 전반적인 조사나 조치와 관련된 강제 규정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김모 씨. 같은 팀 조장에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또 이 사람이 붙잡고 저를 A처럼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수치스럽고 체중의 10%가 빠졌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돼. 인사부장에게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얼굴 볼 자신이 없으니 그냥 이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선 가해자 근무 장소 변경을 권고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드라마 여기서 그래요. 이 사람 다시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당장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 당장 하지 못해. 해당 부장은 김 씨의 피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정모 씨는 추가 근로수당을 문의하자 대표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그 대표에게 직접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이걸 볼 책임다. 우리 회사장이야. 이거 볼 책임. 근로자예요. 재미가 아닌가요? 당신 근로자고 싶지 않아? 나가세요. 이 대표는 폭언한 적이 없다며 인사조치의 부당 여부에 대해 노동청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0여일 동안 고용부에는 466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가 오전에는 일본 대사를, 오후에는 미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네, 똑같이 우리 외교부가 불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교부 보도자를 보면요. 주한 일본 대사는 초치, 주한 미국 대사는 면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초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불러서 오게 하다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신 나라에 할 말이 있으니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흔히 초치를 항의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라고만 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겁니다. 네. 즉 원래 뜻으로 보면 어제 우리 정부가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맥락을 좀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나 또 국민들이 이 초치를 보통 항의라는 뜻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국과 미국 관계가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초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보도자를 보면요, 표현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대사에겐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항의, 촉구,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미국 대사관은 지소미아 등 양국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항의가 아닐 때도 초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항의가 아닐 때도 씁니다. 어제 두 대사를 부른 이 조세영 차관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반드시 좋지 않은 일로만 외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시죠. 모두 외교부가 공식 보도자료에서 초치라는 표현을 쓴 경우입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됐을 때 구조에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초치를 했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여성이 살해됐을 때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초치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이 가결 상황과 또 향후 국정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 등 주요국 대사를 초치했다. 이렇게 외교부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가 아닐 때도 쓰이기도 하고 아까 이가혁 기자가 설명하기로는 초치가 곧 항의하려고 부른다라고만 쓰이는 건 거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항의성 초치가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외교부가 공개한 이 보도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초치를 따져봤는데요. 이 반대 입장 표명, 또 유감의 뜻 표명 같이 이 항의 성격의 초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해보니까 29건 중에서 18건이 항의의 네. 경우였습니다. 이 초치의 의미,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디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벨리웨이트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상대국 국가의 대사를 특별히 부른다라고 할 때는 다른 루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초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공개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도 이런 지금 나름 대응을 한다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항의할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공개적인 항의성 초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사례는 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좀 보이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미국 대사를 불렀죠. 근데 부른 사실 자체는 공개를 하면서도 항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일을 두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대사를 항의 성격으로 부른 거고 그리고 이런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례가 있습니다. 네. 1994년 3월에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자 당시 한승주 외무장관이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방송 뉴스를 보면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례 없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한번 초치를 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어제 미국 대사 케이스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기립 표결입니다. 예. 네, 오늘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격해지자 홍영표 위원장이 갑자기 기립 표결, 즉 찬성하는 분 서보세요를 한 건데요. 예.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9분 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장제은 의원이 항의를 하면서 표결 진행을 못하게 하니까 홍영표 위원장이 갑자기 기립 표결을 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홍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나름 묘안이었던 모양이네요. 네, 예. 예. 선거법 개정안은 뭐 비례대표를 늘리는 이른바 이제 준연동형, 그죠? 준연동형이라고 하죠.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황당한 인성 검사입니다. 예. 네, 지난 21일 대통령 경호처가 2019년 정기공채 인성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일단 모집 공고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뇌생남녀를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관식 시험에서 좀 황당한 문제가 나왔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어떤 문제들입니까? 네, 주관식 시험에서요. 내가 뭐뭐를 했다면 완전한 남성상은 나의 성생활은 그런 것을 채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저 주관식으로 채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예. 자기 생각을. 네. 예. 앞에 XX 해놓은 것은 뭐 방송에서 소개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문제가 XX로 돼 있었던 것은 아닐 테고. 네, 아닙니다. 예, 그런가요? 예, 네. 수험생들이 이거 보고 좀 당황했겠네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그 완전한 남성상이나 여성상을 묻는 게 적절한 질문인지를 이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호처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경호처가 직접 낸 문제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한국심리학회에서 문항을 받았다는 건데요. 정신적인 문제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성검사는 원래 이렇게 이상하고 불편한 문항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또 경호처는 답은 교수들이 해석하고 판정하고 경호처는 인성검사 문제 출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문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지원자들의 불쾌감 등 역효과가 더 큰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예. 뭐 꼭 저런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문제가 있을 법한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됐군요. 이거 정치권에서도 뭐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오늘 정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좀 맞춰서 문항을 선택해라라고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세 번째 키워드죠, 그러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한국 여성 폭행해야합니다. 이거 뭐 듣기에도 좀 불편하네요. 네, 예. 예.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그제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예. 여성 진행자가 올해 8월에서 9월 오사카의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짧은 인터뷰인데 좀 보시겠습니다. 예. それは日本男子も韓国女性が入ってきたら暴行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ね。 예. 최근에 왜 그 서울 시내에서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성도 일본에 오면 폭행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가? 이거 논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도 악의적인 증오 연설이다,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수의 망언이 이게 처음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틀 전에도 JTBC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자발적 성매매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마지막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나중에 또 박 기자가 휴가 가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네. 예, 아무튼 예,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밤사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아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y were hiding behind hay bales. They were planning in the full moon. They
They had given all they had for something